자, 34페이지네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란 것은요, 유효한 계약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유효된 것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서 해제한다라고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민법상으로는요. 따라서 이때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해제권이 되고, 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하나로 하면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다른 거죠. 합의해제는 종래 계약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가 나중에 사후에 둘이 합의해서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즉 해제 효과를 둘이가 합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해제라는 것은 해제권이라는 이 형성권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의사표시 한 개죠. 한 개로 이렇게 하면 바로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처음부터 그 계약은 무효였던 계약으로 이렇게 바꾸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제권이라는 형성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형성권 행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 즉 해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의 합치라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이거는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지니까 단독행위죠. 그죠?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지니까 단독행위예요. 근데 이거는 뭐죠? 계약이에요. 이러면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하냐? 해제권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에 해제 사유를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담보 책임에 있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해놨더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이때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일방적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요. 이때 의사표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해제권 행사의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그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다. 즉 계약 당사자가 수인 여러 사람이라면 이때는 전원이 의사표시로 해제해야겠죠. 또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전원에 대해서 의사표시로 해제한다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것으로는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다 이렇게 해요. 즉 전원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가 나오거나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여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래 되겠죠. 이게 바로 행사의 불가분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의 불가분성에 관한 우리 민법에 있는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일반적 의사표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해제의 효과. 그 해제 효과는요,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소급적으로 계약이 실효됩니다. 무효로 돼요. 자, 이때 우리 민법은요, 소급에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의 반환의 성질로서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원상회복. 원상회복이니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는 원상회복에는요, 전부 반환이에요. 모두를 반환하는 거예요. 받은 물건도 반환하고 그 물건에서 나온 과실도 반환하고 돈이면 돈도 반환하고 그 받은 돈도 이자 붙여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원상회복입니다. 이게 원상회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때 이 반환의 원상회복의 반환은 그래요. 성질상 가지고 있으면 무효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면 부당한 이득이잖아요. 받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성질은 부당 이득이니까 반환한다라는 이러한 성질입니다. 다만 반환의 범위는 전부 반환한다는 면에서 부당 이득에 대한 특칙이 되겠죠.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특칙의 성질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때 반환할 때는요, 원상 회복할 때 반환할 때는 그 반환 원상의 목적이 뭐냐? 원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받은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 회복이에요. 의미가 원상 회복의 의미는 원물을 그대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법이에요. 그 원물 반환에서 그 원물이 금전이라면 금전을 반환할 때는 그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 받은 건 예컨대 1,000만을 받았으면 그 1,000만을 돌려주는데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이때 여기에 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때 이자도 뭐냐? 사실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은. 그죠? 성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타인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부당한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자가 생긴다는 거야. 남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이자를 붙여줘라. 이때 이자는 법정이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 법정이자 이율은 연, 민법상 이율은 연 5%입니다. 이렇게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자를 쓰고요.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를 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원물을 반환해야 돼요. 원물을 반환, 원상회복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해제권 발생 원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발생했다라고 하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을 해제하고 나더라도 그 상대방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당사자 해제권 행사한 당사자한테 손해가 발생돼 있잖아요. 여전히.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한 사람은 세 번째, 별도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인정됩니다. 단 여기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다만요,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만 설명했어요. 유효한,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위협하는 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하냐?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한테. 채무 불이행한 채무자한테. 그죠? 행사하는 방법도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예약이죠. 매매 예약이란 것은요, 지금 당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지금 약속해 두는 거예요. 매매 예약이란 것은 지금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매는 장래에 매매를 체결할 것을 미리 지금 약정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매매를 하고 해야 돼. 이렇게 약속해 두는 거예요. 이걸 매매 예약이라 그래요. 이때 우리 매매 예약은 예약의 형태는 편무예약, 쌍무예약, 일방예약, 쌍방예약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민법의 규정은 이 예약의 형태, 민법상으로는 그래요. 일방예약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예약으로 우리 민법은 추정하는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일방예약이 도대체 뭐냐?
일방 예약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추정하고 있다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예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게, 어느 한쪽에 이 예약을 완성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버릴 수 있는 권리,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버릴 수 있는 권리, 그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거 권리 성질은 뭐냐?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해 버리면 매매 계약을 체결돼 버려요. 그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해 버릴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을 일방이 보유한다라고 추정하는 것을 일방 예약이라고 해요. 이 권리를 한쪽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일방 예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뭐 예컨대 약속한 그때쯤 가서 말이죠. 장래에 가서 야, 매매 계약 체결되었다 라고 의사표시해 버리면 매매 계약이 완성돼 버려요. 바로. 상대방한테 승낙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매매의 예약이라고 합니다. 자, 매매 예약 의미를 배웠습니다.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약이라는 제도는요, 장래에 가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거예요.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3년 뒤에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야, 임대차 계약은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야, 지금 임대차 계약하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너 물건 내한테 빌려주라. 내가 그때 내 빌릴게. 알았어. 이렇게 약속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임대차 예약이죠. 매매 계약의 예약은, 매매 예약은 뭐예요? 야, 3년 뒤에 네 건물 내가 살게. 내한테 팔아라. 알았어. 내가 니한테 팔게. 이게 뭐예요? 매매 예약이죠. 이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매매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약속을 미리 해 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요. 자, 이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받겠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시에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이걸 주고받습니다. 이게요. 수수가 일어나요. 수수. 주고받는다. 그죠? 계약 시에 계약금이라는 금전을 주고받아요. 물론 이때 계약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기타 물건이면 되는데, 자, 이때요. 이 계약금을 주고받는 이 내용은 당사자 계약할 때요. 계약금. 계약할 때 계약금 얼마로 할까? 이렇게 서로 정하죠. 그래서 계약금은요.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어떻게 해요? 본 계약 이쪽에 만약에 매매 계약 한다든가 임대차 계약 한다든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이 계약금, 야, 계약금 얼마 줄까? 좋아, 얼마 줘. 이렇게 합의해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에 붙어서 계약금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해야겠죠. 종된 계약이다. 이게 주된 계약이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둘이만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계약금 500만 원 하자. 좋다, 500만 원 하자. 이렇게만 돼서는 계약금 계약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뭐냐면 그 약속한 금전이 교부가 돼야 돼. 교부가 되어야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이걸 말하냐?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당사자 약정된 내용에 급부 이행이 있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우리 민법상은 종된 계약이요, 요물계약이에요. 약속된 500만 원을 교부되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 계약금 계약이 되었을 때 우리 민법에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민법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하면 이 계약금 계약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에 이 계약금은, 민법상 계약금은, 자,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 계약금의 성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해약금의 추정이 뭐냐? 의미를 알겠죠.
해약금의 추정의 해약금이라는 것은 그 계약금 안에 양 당사자가 해제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래 되겠죠? 해제권이 유보, 담겨져 있는 또는 보류라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계약금을 말한다. 이 의미를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해약금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해제권이 계약 당사자한테 해제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바로 이게 민법에 있는 565조에 있는 해약금 추정에 관한 규정의 의미예요. 이 해약금의 추정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해제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요건을, 요거죠. 행사 요건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뭐냐면 당사자,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한다. 일방의 이행 착수 전,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자,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즉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해제할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면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해제가 된다. 효과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해제 효과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일방의 이행 착수할 때까지, 요때까지만 해제를 할 수 있는데, 해제할 때, 교부자가 해제할 때는 자기가 상대방한테 주었던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돼. 반대로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받은 금액에 배액을 붙여서 돌려주면서 해제해야 돼. 해제는 의사표시해야 되죠. 의사표시를 하면 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냐? 효과는 해제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근데 이행에 착수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야? 받은 게 없죠. 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이라는 의미가 없죠. 원상회복이라는 이런 의무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여기에 채무불이행이 요건이 없죠. 계약 당사자 중에 누가 채무불이행했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도, 손배 책임이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오로지 뭐만 발생하죠? 해제 효과 중에 그래요. 소급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것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뭐예요? 이게 해약금 추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야. 해약금 추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이렇게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해제 의사표시하면 효과는 소급적 무효의 효과만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우리는 나중에 가서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배우는 것은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가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있죠.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매매계약이란 것은, 자, 먼저 매매계약부터 먼저 알아두셔야겠죠. 매매계약이란 어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야. 상대방과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 재산권 이전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 대금 지급하기로 상대방 일방과 약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매매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만 그런 게 아니라 재산권 이전만 돼요. 그래서 채권도 매매할 수 있고요, 지상권도 매매할 수 있고요, 전세권도 매매할 수 있고요,
저당권도 매매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뭐 특허권도 매매할 수 있어요. 실용신앙권도 매매할 수 있고요. 상표권도 매매할 수 있어요. 저작권도 매매할 수 있고요. 그죠? 이게 바로 매매의 대상이에요. 재산권이면 되니까. 우리 민법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 받을게 라고 둘이가 합의되면 이게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매매계약.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매매와 조금 민법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소유권만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자, 이걸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산권 넘겨주라는 이 일방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라 그러냐? 상대방. 대금 지급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바로 이것은 매수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는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 그럼 재산권이니까 물건도 넘겨줘야겠죠? 이걸 이전해 줄 의무? 여기는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뭘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할 의무겠죠. 대금은요, 반드시 금전해야 됩니다. 대금은 반드시 금전해야 된다. 반드시 금전해야 돼요. 만약에 이 대금이 아니라 재산권 이전에 대하여 그만한 대가로서 재산권 넘겨주려 약속하는 걸 뭐냐? 교환이라 그래요. 거기에 37페이지에 12번 교환 있죠? 어느 일방이 재산권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재산권 넘겨줄게라고 둘이가 합의해버리면 재산권 상호간에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냐? 그걸 교환계약이라고 그래요. 교환. 그러면 매매와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 하나예요. 교환과 매매의 차이점은 요거에 관한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교환은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왜? 매매가 똑같으니까. 요것만 달라지니까. 해야 되겠죠. 자, 이때 말입니다. 이때 이 매도인은 재산권도 넘겨줘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매 목적물도 건네줘야 되죠. 또 여기에 있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근데 말입니다. 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 대금은 좀 더러워도 역시 가치가 똑같아요. 또 일부 좀 이렇게 찢어져도 그래도 대금은 금전은 똑같아요. 가격이. 가치가 똑같아요. 뭐 5만 원짜리 금전이 좀 허물어 뭐 이렇게 찢어졌다고 이게 5만 원짜리가 아니고 4만 5천 원짜리 되나요? 그렇지 않죠. 또 일부 기퉁이가 조금 찢어져 나갔다고 그 5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 찢어진 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뭐 이건 3만 원짜리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에 관한 이 매수인의 의무 이행은 여기는 의무 이행에서는 여기는 흠이 있을 수 없어요. 하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매도인이 의무를 지급 부담하고 있는 재산권 이전과 물건 인도예요. 재산권 이전해야 되고 물건을 인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재산권이나 물건에는 흠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재산권이나 물건에는 여기는 각각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자 존재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 매수인이 지급하는 그 대금 이전, 대금 지급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된 금전을 지급해버리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건네주는 물건이나 재산권에는 흠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줄 때. 그럼 이때는 뭐예요? 매수인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다가요. 야, 10억짜리 가치를 가지고 재산권 10억짜리다. 대금 10억 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 하자가 1억 고치는데 1억이 들어요. 하자가 1억 들어요. 그럼 이거는 10억짜리가 아니라 9억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매수인은 10억을 다 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매수인한테 손해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매매 유상성, 대가성 이게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아예 매도이나 너가 넘겨주는 재산권이나 물건에 흠이 있다면은 매수인한테 책임을 져야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여기에요. 매도인이 건네주는 재산권, 물건에 하자, 흠이 있으면 이 부분을 매도인 네가 언제든지 책임져 주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언제나 유상, 대가성이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하자가 있거나 하면 담보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줘라. 매수인한테. 이렇게 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인정해요. 이때 담보 책임의 형태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는 재산권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당의 재산권의 대상인 목적 물건이 있겠죠. 물건을 인도해 주는데 이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그렇죠?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유형에는 크게 나누면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으로 각각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권리의 하자, 어떤 매매 계약 형태에 따라서 권리의 하자가 어떤 모양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다 검색해서 다 연구해서 그 권리 하자, 이런 권리 하자 있으면 이렇게 담보 책임지고, 이런 권리 하자 있으면 이렇게 담보 책임지고, 이런 권리 하자 있으면 이렇게 담보 책임져라 라고 민법에 딱 정해놨다. 그러면 그 상대는 매수인은 야, 매도인은 이렇게 책임져, 매도인은 이렇게 책임져, 매도인은 이렇게 책임져 라고 권리 행사하면 되겠죠.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것은 곧 상대방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겠죠. 이렇게 이걸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의 성질은 뭐예요? 이러한 권리나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언제나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죠. 잘잘못 따질 필요 없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여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치는 이 담보 책임의 성질은 그래요.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할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리고 이 책임의 내용이 무거우니까 우리 민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법정 담보 책임으로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다만 말이죠. 우리 민법에 정해놓은 이 책임의 내용은 가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왜요? 계약법에 있는 거잖아요. 계약법에 있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당사자끼리 야, 담보 책임 더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매도인이 책임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이 지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매수인이 그만큼 책임 안 줘 좋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법정 책임인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겠죠. 강행 규정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을 해석하니까 당사자 약정으로 이 담보 책임을 가중 약정할 수도 있고, 감경 약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면제 약정도 가능하죠. 당사자 약정에 있어요. 그죠? 가중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힘이 셀 때 하는 거고, 그렇죠? 매수인이 더 힘이 셀 때는 야, 매도인 민법상의 규정보다가 네가 더 많이 줘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 약정은 매도인이 힘이 셀 때 하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둘이가 거래할 때 매도인이 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우위에 있을 때 매수인한테 야, 민법상에 이게 책임 무겁다 이거 좀 줄이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약정이 신의 측에 반하면 위반이다. 무효다. 그죠? 신의 측 위반이면 안 된다. 그죠? 위반 시에는 이때는 이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이런 거죠. 매도인이요, 매수인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야, 이 내 팔기로 한 이 물건 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도 난 너한테 책임 안 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매수인한테 계약하면서요, 야, 너한테 이 매매 계약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나 책임 안 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죠. 또 매도인이 말이죠, 뻔히 자기한테 물건의 하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나 책임 안 져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약정은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주로 여기서 발생하겠죠. 감경, 면제 약정하는 경우에 특별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문제되겠죠. 여기 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매도인 담보 책임의 내용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우리가 기본서에 가서 봅니다. 기본적으로 매도인 담보 책임이 뭐다라는 것만 좀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죠? 매수인은 뭐 돈 주는 거니까 돈에 뭐 흠이 있을 수 없잖아요. 돈 약속한 돈을 다 줘버리면 대금 다 줘버리면 거기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근데 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재산권이나 뭐 물건에 매매하기로 한 물건에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면 당사자의 이 유상성, 대등한 가치를 주고받는다고 했는 이 매매 계약의 성질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환매란 것은, 환매는요,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그 매매 계약과 함께, 야, 내 이 소유권 너한테 파는데, 매수인 너는 그 소유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내가 3년 뒤에 내가 대사할 테니까 내한테 팔아야 돼. 그러니까 미리 약속해 놓자. 매매 계약할 때 지금 미리 내가 대사온다라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해 놓자. 이게 뭐예요? 환매 약정하는 거예요. 그 매도인이 대사올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정해 놓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에게 환매권 유보, 남겨두기로 하는 약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후에 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매수인에 있는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약정을 해두는 게 뭐냐? 환매특약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갑이 자기가 건물이 뭐 여러 개 있는데 돈이 지금 당장 돈이 한 10억 필요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한 15억 정도 가요. 그런데 을은 한 4년 뒤에 이 건물에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을 사서 잠시 한 4년 정도 있다가 나갈 때 돈을 회수해서 나가면 가장 안전하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좀 한 10억 정도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15억짜리를 을한테 파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15억짜리를 매매 10억에 팔아요. 왜? 자기한테 지금 돈이 10억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0억에 팔아요. 그러면서 대신에 야 4년 뒤에 그러면 너 그거 내가 돈을 13억 줄 테니까 왜 10억을 내가 4년 동안 쓰고 거기에 3억을 붙여가지고 내가 을 니한테 돌려줄 테니까 소유권은 네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그 소유권은 내한테 돌려줘야 돼. 이렇게 매매 계약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죠. 4년 후 내가 13억에 되산다, 되사온다,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특약을 딱 붙여가지고 환매 특약을 붙여가지고 갑이 되사올 수 있는 환매권을 보유한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딱 쓰는 거죠. 매매 계약할 때요, 같이. 그러면 소유권을 이렇게 하겠죠? 요 소유권 15억짜리를 10억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4년 동안. 그런 다음에 4년 뒤에 갑한테 얼마 받아요? 13억 받는 거예요. 10억 돈 줬다가 대산을 파는 거야, 이 사람이. 을이 소유권 자기 앞에 가져왔다가 그 다음에 4년 뒤에는 뭐야? 갑이 매수하고 을이 매도하는 거지. 그러면 갑은 13억의 돈을 지급하면 을은 소유권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15억 원 가지고 지금 당장 10억이 필요한 것을 4년 동안 활용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꽉 쥐고 있으니까 돈 13억 돈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겠지? 왜? 15억짜리 건물을 13억 돈 안 주면 이 건물을 안 주면 되잖아? 그럼 이 사람 팔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을한테도 유리하고 갑한테도 유리하죠? 양쪽 다.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때 우리는 요 약정, 매매 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약정을 말하냐? 환매 특약 또는 환매 약정이라 그래요. 이때 환매 약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환매 대금, 돈 얼마로 정한다. 언제 행사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환매권을 갑한테 준다. 매도인한테, 그죠? 매도인한테 환매권을 남겨둔다라는 약정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을 우리는 환매 특약 약정이라 그래요. 요 부분을, 그죠?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갑은 안전장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갑이 을한테 소유권 등기 전해 주면서 여기다가 갑에게 4년 후에 13억을 주면 되사올 수 있는 환매권을 갑이 보유한다 라고 요것을 등기부에 이렇게 함께 붙여 놓을 수 있어요. 요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 부기등기라 그래요. 부기등기. 요 등기부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서부터 을한테로 이전 등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부기에서 요렇게 등기를 딱 붙여 놓는 거예요. 붙여 놓으면 갑은 환매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등기에 나타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4년 뒤에는 이 계약 내용대로, 요 등기된 내용대로 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권리 행사하면 이 환매권의 성질이 뭐냐? 환매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여기에는 갑이 그 4년 안에, 4년 뒤에 돈 13억을 만들어서 자, 돈 여기 환매 대금 여기 있다. 그리고 소유권 내한테 환매해라. 돌려주라. 이렇게 하면 권리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해오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갑이 자기 권리를 회수한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10억 원을 돈을 4년 동안 3억 이자 받은 꼴이 되죠. 3억 이자 받은 꼴이 돼요. 10억에 사서 13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안전하게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안전장치가 되죠. 그래서 보통 환매 제도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신용수수, 금융 활용이죠. 금융을 활용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자기 채권의 안전장치인 담보 기능을 하죠. 여기는 금융 기능을 하고 여기는 담보 기능을 해요. 그래서 환매 제도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장치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가면 임대차가 있어요. 자, 임대차는 여기에 내용은 많이 써놨습니다만,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요. 임차인은 그 사용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요. 이때 특히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차권을 좀 더 안전적으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으면서 그 약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이지만 물권적 성격을 거기에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 그래요. 그게 1번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해놨죠?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한다든가 존속기간을 안정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내용을 주는 거죠. 대항력을 하는 방법, 즉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 민법상은 등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대항력이라 그래요. 등기제도죠 민법상으로는. 그러나 특별법에 가면 나중에 배웁니다만 특별법에 가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특별법에 별도로 대항요건을 만들어 놨어요.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물론 등기도 되죠. 등기 외의 방법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이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어요. 공동 신청해야 되니까. 임대인이 동의해 줘야 돼요. 그런데 특별법에 있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 혼자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제도에서 임차권 대항력이 가장 중요한 물권화 경향입니다.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등기되어 있는, 즉 대항력 있는 임차권일 경우에는 방해 배제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물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뭐 그런 등등에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 38페이지에요. 건물 등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이것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그 바로 밑에 있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있죠. 이 두 개의 청구권은 모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이 임차인들이 이 두 사람의 임차인이요. 상대방 임대인한테 부속물 매수하세요. 지상물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형성돼 버리죠.
다만 여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이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는 그 부속물 자체가 임차인 소유물로서 당의 임차물의 객관적 편익을 제공해주고 임차물이 가치가 증가되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 붙어 있는 건 안 돼. 붙어버리면 안 돼.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부속물이에요. 이때 부속시킬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한 경우여야 돼. 그럴 때만 이 부속물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사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은 사야 돼. 거절 못 해. 이런 거죠.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이거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요.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마치 지상권자처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토지 임대인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절차에 따라서. 자, 그것은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을 양도 전대한다. 임차권을 양도하고 임차물을 전대한다라는 건데 이때는 양도 전대에서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임대인 동의란 것은 양수인이나 전차인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요건으로서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한번 해주면 철회 못하죠. 이때 만약에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를 했다면 이것은 불법 양도, 불법 전대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채무불이행한 거죠.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릴 권리를 가졌습니다. 해지권. 따라서 해지하면 임대인은 나가야 되고 거기에 있는 동의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나가야 됩니다. 보호 안 되죠. 왜? 불법 전대차니까. 불법 양도니까.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요,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돈으로, 큰 돈으로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죠. 그럼 보증금에, 옛날에는 보증금이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또 은행의 이자가 컸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대신 대부분 다 했죠. 월세를 안 받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일부 받고 나머지는 월세 받죠. 왜요? 그만큼 이자가 안 생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이 바로 월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보증금 일부, 그 다음에 월세 따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증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 계약하죠. 그래서 종된 계약이고 보증금을 현재로 지급해야 되니까 용물 계약이에요. 그리고 계약금 계약과 유사하죠.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 계약하잖아요. 이때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보증금을 현실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보증금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임대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게 있었겠죠. 뭐 물건을 부순다든가 훼손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원상복구하는데 돈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임차인이 내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때 보증금에서 그 손해배상금을 공제해버릴 수 있죠. 상계해버릴 수 있어요. 그 남는 금액으로 보증금 반환하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증금은 사실은 그래요. 임차인의 장래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그 보증금에서 담보적 기능을 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먼저 공제해버리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을 또 받는다.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되는데 그만큼 손해 발생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 것이고 이 반환, 보증금 반환과 당의 임차물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예요. 그런 내용으로 존재한다. 이러겠죠. 자, 임대차 종료 사유는 기간이 만료됐으면 종료할 것이고 해지 통고하면 종료됩니다. 다만 해지 통고할 때는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만약에 해지 통고했을 때는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과가 발생해요. 이게 해지 통고예요. 그러나 즉시 해지라는 것은 뭐냐? 해지하면 곧바로 장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임대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왜 제가 안 쓰고 설명했냐? 임대차는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만 이해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민사특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간단하게 써놨죠. 왜 민사특별법은 개별적 법
규정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의 특징으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보면 주택을 임대차 한다든가 상가 건물 임대차 한다는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는 집주인이 위에 있죠. 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 주인이 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항상 열등한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차인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민법의 임대차 계약의 특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민법을 잘 이해해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거예요. 등기에 관한 것을 진짜 물권자가,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기상의 물권자로 등재가 돼 있어야 되죠. 일치되게요. 등기 명인과 물권자가, 민법상 있는 데는 물권자가 일치되도록 이렇게 등기돼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진짜 물권자가 등기부에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제대로 못 걷고요. 또 그로 인하여 분쟁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진짜 부동산 실권리자가 등기부에 이름을 반드시 등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취급하겠다. 그리고 강제금도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있죠. 그게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와 관련되는 것, 즉 민법상의 진짜 물권자하고 등기부상의 등기 명인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거에 관한 것을 또 좀 봐야겠죠.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유권 중에는요, 주택이나 한번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건물 속에 소유권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참 많죠. 예컨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렇죠? 또 상가 건물인 경우에도 분양을 해서 각 쪼개가지고 말이죠, 소유권 인정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이웃 사이에 구분 소유자끼리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민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 그런 건물들을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 소유권은 여러 개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서 그들이 어울려서 살거나 어울려서 장사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러한 건물들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 그 집합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을 딱 만들었어요. 그걸 이름하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 안에서 그 법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 민법에 담보물권인 유치권 저당권 있죠. 저당권에 관한 특징으로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법 이론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특징으로서 가등기 담보라는 것을,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이런 것을 규율하는 법을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민법의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또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특별법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을 전제로 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을 잘 이해하고 난 뒤에 이 특별법은 조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문 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트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제도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는 해결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기본 교재에 가서 차근차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입문서는 이 정도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는 기본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